자, 이제 오늘은 쉽게 쓰여진 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를 배우게 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뭐 윤동주가 시인이 시험에 잘 나온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게 되는 그 이상한 선생님이 나오고 있는 그 박 선생님, 즉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기회주의적인 그 선생님과 달리 현실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 시인의 작품이 이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지어서 함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언제나 얘기했지만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이 제목 분석을 먼저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쓰여진 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뭘 먼저 기억하셔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꺼내면 바로 표현법으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표현법으로. 자, 표현법이라고 얘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법. 자, 쉽게 쓰여진 시는 도대체 어떤 표현법이냐라고 얘기를 꺼내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제는 일제치하죠. 시제는 일제치하예요. 그러면 일제치하라고 얘기를 꺼내면 그 현실 속에서 당연히 너무나도 비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를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다시 얘기하면 시라고 하는 건 현실에 대해서, 원래 시라고 하는 건 현실을 비판하는 거예요. 시라고 하는 건 현실을 비판하고 플러스 그 현실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윤동주가 썼던 이 시, 그리고 윤동주가 살았던 그 삶은 그 시대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고 또 대안도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 자체가 바로 현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는 시가 되잖아요. 시라고 하는 건 고민을 해가지고 현실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시를 쓰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는 뭐예요? 어렵게 고민해서 쓰는 시가 아니고 무슨 시다? 쉽게 쓰여진 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 생각해보면 이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이 제목은 정말 쉽게 쓰여졌느냐? 아니요. 정말 고민하고 반성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쓰게 된 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는 절대 쉽게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목에는 뭐예요? 쉽게 쓰여진 시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표현법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반어법이 되겠죠. 자, 제목으로 여러분이 우선 아셔야 되는 건 반어법이 들어갔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이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그 내용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라고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예상하는 내용들은 당연히 아까 얘기했죠. 현실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시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언제나 현실에 뭐 해버린 이야기들이 나오겠습니까? 수능해버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다시요. 바꿔서 얘기하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밑으로 적을게요. 칸이로 얘기하니까. 플러스 자신에 대한 뭐가 나오겠어요? 부끄러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부끄러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답니다.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윤동주 씨의 포인트는 부끄러움이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쉽게 쓰여진 시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하나씩 해보죠. 자, 1년 먹을까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돼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가장 쉬운 것부터 할게요. 아주 단순한 것부터. 자, 밤비라고 돼있죠. 밤비는 당연히 뭡니까? 밤에 내리는 비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얘가 밤이라고 하는 뭐를 보여준다? 시간적인 배경이 된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다시 밑에 육첩방이라고 돼있죠. 육첩방은 일본인들이 사는 그 방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다다미 방인데 그 돗자리 같은 거 막 깔려있는 그런 방이에요. 자, 그래서 육첩방이라고 하는 건 또 뭐를 보여주는 거냐? 화자가 현재 일본에 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공간적인 배경이다 라는 걸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자,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이 들어가게 되면 원래 들어가는 특징들이 있죠. 말 나온 김에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배경의 특징은, 배경의 기능은 뭐였죠? 배경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1번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거 여러 번 설명했죠. 두 번째 뭐 한다고 했죠? 주제 강조한다고 했죠. 또는 의지 강조한다고 했죠. 또는 정서 강조한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시요. 이어질 사건을 뭐 한다고 했어요? 암시한다고 했죠.
다시 마지막 네 번째는 뭐 한다고 했었죠? 인물의 성격을 제시한다고 했죠. 인물의 성격을 제시한다 라고 설명했죠. 이거는 배경의 일반적인 기능이에요.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꺼내보면, 자, 반비가 나옵니다. 그 반비가 나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속살거린다고 돼 있죠? 속살거린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나에게 이야기한다는 소리예요. 이야기한다. 이야기한다. 그럼 반비가 나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건 당연히 반비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연물이에요? 자연물이죠. 그럼 이야기한다는 건 결국 표현법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의인법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표현법이고 실제로 반비가 나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즉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반비가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내면에서 어떤 이야기가 새롭게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반비가 말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이 반비라고 하는 게 속살거린다라는 표현은 자기 내면에서 부끄러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가지고 와서 뭐라고 부르냐? 현실을 뭐하게 하는,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즉 반비가 속살거립니다. 나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요. 육첩방이라는 그 일본의 다다미방은 뭐예요? 남의 나라예요. 즉 너는 일본 백성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조선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첩방이라는 일본식 방은 남의 나라의 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현실을 인식한다고 얘기할 때 현실은 바로 뭐예요? 일제치하 현실. 오케이? 자, 현실이라는 건 뭐를 얘기한다? 일제치하임을 알게 한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식민지의 백성의 어떠한 삶이나 아니면 슬픔, 피해를 깨닫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련의 내용의 가장 핵심은 뭐가 됩니까? 창밖에 반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하는 게 육첩방은 남의 나라 공간, 반비, 시간을 통해서 현실을 인식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현재 일제치하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핵심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창밖에 반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 다음 들어갈까요?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라고 돼 있네요. 자, 중요한 건 뭡니다. 천명이라고 돼 있죠. 천명. 천명이라는 건 하늘이 우리한테 내린 명령을 얘기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명. 자, 그런데 운명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운명이냐? 시인이라고 하는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인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운명을 가지고 있나요? 당연히 시인이라는 건 현실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요. 현실에 대해서 뭐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일제치하요. 일제치하 현실을 비판하고 다시 일제치하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뭐 총을 쏘든 뭐 대포를 쏘든 아니면 요인을 암살하든 어쨌든 방법을 마련하라 이겁니다.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사회 지도층인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하나가 있죠. 바로 뭐냐? 시인은 현실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지만 다시 추가적으로 시인은 무슨 힘이 없는 대상이냐? 무력이 없는 대상이에요. 즉 조국을 해방시킬 수 있는 독립에 대한 해방이라고 해도 돼요. 뭐가 없는 사람이냐? 실질적인 뭐가 없는 대상이요? 힘이 없는 대상이에요. 실질적인 힘이 없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건 왜 실질적인 힘이 없느냐?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글로 하니까요. 글로 하는 독립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인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시인이라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현실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없네요. 그런 운명을 타고난 대상이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운명은 어떨까요? 슬프겠죠.
그래서 슬픈 천명이라는 건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 시인이 뭐요? 독립에 대해서 실질적인 힘을 가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뭐를 할 수밖에 없는,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슬픈 천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슬픈 천명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자신에 대한 뭐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부끄러움, 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를 느끼게 되는 거?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거. 스스로 괴로워하는 감정이에요. 이해되시죠? 또는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요.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뭐를 적겠다고요? 한 줄의 시를 적겠다고요. 그 시가 당연히 뭐예요? 밑에 나오는 시의 내용이죠. 그럼 생각해봐요. 이 시는 당연히 어떤 시의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신이 현재 일제치안실에서 저항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하는? 고백하는 시가 쓰여집니다. 다시요, 뭐하는 시가 쓰여집니까? 성찰하는 시가 쓰여집니다. 다시 무슨 시가 쓰여져요? 반성하게 되는 시가 쓰여지게 됩니다. 털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 뭐를 보여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 줄 시를 뭐 해볼까? 적어볼까? 끝에 아까 하러 끝나죠? 하나만 더 할까요? 까는 무슨 표현법? 서리법. 서리법은 언제나 뭐 한다고 했어요? 강조한다고 했죠. 진짜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즉, 나의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강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나의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미안하다라는 그 감정을 강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창밖에 밤비와 숙사의 육첩밤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이제 밑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뭐가 돼요? 부끄러운 고백과 반성의 내용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첫 번째 파트는 끝났고 뒷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